검사 남편을 자랑하며 이혼녀라고 나를 조롱하던 친구, 그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나 90도로 고개 숙이며 모든 것이 역전되는 짜릿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경기도 안산의 가을 하늘은 지독할 만큼 청명했다. 해송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함성과 응원가,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여 아찔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20살의 강지우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섬처럼 외로웠다. 그녀의 발끝에는 몇 번을 꿰매 신어 형태가 뒤틀어진 낡은 흰색 운동화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그녀의 가난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야, 강지우. 너 또 그 거지 신발 신고 왔냐? 목소리의 주인은 박서현이었다. 안산에서 가장 큰 건설사 사장의 외동딸, 언제나 반짝이는 새 운동화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 서현의 옆에는 그녀를 추종하는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비웃음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지우의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배웠지만 적어도 이 작은 왕국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지우의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뿐이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세 식구의 삶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다.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동생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책 속에 있었다. 법전의 딱딱한 문장들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힘과 논리를 발견했다.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계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반 대표 선수였다. 달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출발선에 선 그녀의 귓가로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아들었다. 쟤 저러다 신발 벗겨지는 거 아니야? 발톱 다 빠지겠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다, 괜찮다. 오직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자. 이 트랙만 벗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조롱도 끝날 것이다. 탕. 출발 신호가 울렸다. 지우는 땅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아이들의 함성이 멀어지는 듯 했다. 앞서 달리던 주자를 하나둘 제치며 격차를 좁혔다. 마지막 곡선주로 이제 한 명만 더 제치면 1등으로 바통을 넘겨줄 수 있었다. 승부욕이 온몸의 피를 뜨겁게 달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힘을 주어 땅을 딛는 순간 낡은 운동화의 밑창이 반쯤 뜯어져 너덜거렸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그대로 거친 마사토 위로 곤두박질 쳤다. 으악! 무릎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왈칵 들어왔다. 넘어진 그녀의 위로 아이들의 폭소가 비수처럼 쏟아졌다. 서연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렸다. 어머 어머, 내가 뭘 했어. 신발이 불쌍해서 주인 버리고 도망갔나 봐.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흙과 엉겨붙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다. 구원자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강지우 괜찮니? 어서 일어나서 양호실 가렴. 경기는 계속되어야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어떤 걱정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경기의 흐름을 방해한 성가신 존재를 대하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그 순간 지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절뚝이며 일어섰다. 운동장 가득한 조롱의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양호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양호실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낡은 운동화, 가난, 그리고 자신을 외면한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 대신 법전의 한 페이지를 찢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썼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누구도 나의 가난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가질 것이다. 그 힘으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을, 이 치욕을, 저들의 웃음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것은 17 소녀의 치기 어린 다짐이 아니었다. 피와 흙먼지 속에서 태어난 그녀의 삶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마르지 않는 투지로 변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불씨는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다. 2025년 서울 서초동 법원타운의 스카이라인은 30년 전 안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높고 견고한 빌딩들은 저마다의 권위와 질서를 뽐내며 솟아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강지우의 집무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복잡한 사건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정돈되어 있었다. 법복을 벗어둔 채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 차림의 지우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지성과 단단한 의지는 예리한 칼날처럼 여전했다. 17 소녀의 눈물은 이제 수많은 판결문 속에서 피고인과 원고의 운명을 가르는 엄정한 언어가 되어 있었다. 삐링. 스마트폰이 짧은 알림음을 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해송고등학교 23기 졸업 30주년 동창회 안내. 일시 2025년 8월 23일 토 1800. 장소 더 벨라지오 호텔 안산 그랜드 볼룸. 박서현. 동창회 총무라는 직함과 함께 찍힌 이름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는 30년이라는 긴 강을 뛰어넘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다. 먼지 쌓인 운동화,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조롱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머릿속을 헤집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성공했다. 가난을 증명하던 낡은 운동화 대신 이제 그녀의 발에는 수제화가 신겨 있었다.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을 향해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하고 초임 판사 시절부터 대쪽 판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의 판결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었고 거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이혼했다. 같은 법조인이었던 남편은 그녀의 강직함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버거워했다. 그는 당신에겐 세상의 정의가 나보다 중요한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새겼던 맹세가 삶의 나침반이었고 때로는 그 나침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였지만 그녀는 그 아픔마저 묵묵히 감내했다. 그건 역시 그녀가 선택한 삶의 일부였으니까. 동창회에 가야 할까?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굳이 그 얼굴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박서현. 그녀는 분명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지우의 실패한 결혼을 새로운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 뻔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몰려왔다. 안 가면 그만이야. 난 이제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지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성공한 법조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지우. 그러나 그 단단한 갑옷 아래에는 여전히 무릎에 피를 흘리며 울던 17의 소녀가 숨어 있었다. 그 아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위로 한 번 받지 못했다. 도망치는 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심장을 관통했다. 과거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박서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상처받은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그래, 가자.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한 사람, 먼지 쌓인 운동화를 신고 넘어져 울던 어린 강지우를 위해. 이제는 괜찮다고, 너는 충분히 강하고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기 위해. 지우는 동창회 참석 여부를 묻는 투표창에 망설임 없이 참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30년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이나 회피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존중의 발걸음이 될 것이었다. 동창회 당일 지우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했다. 화려한 옷은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군더더기 없는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것으로 단장을 마쳤다. 과시가 아닌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춘 차림이었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차 안 익숙했던 풍경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좁은 2차선 도로는 시원하게 뚫린 왕복 8차선 도로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의 냄새만큼은 희미하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더 벨라지오 호텔 안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려한 건물이 그녀를 맞았다. 발렛 파킹을 맡기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과 흰머리를 남겼지만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어렴풋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혹시 강지우 아니야?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해왔다. 반장이었던 최민준이었다. 학창시절 유일하게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친구. 민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와, 지우 너 그대로다. 더 멋있어졌는데? 변호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요즘은 뭐하고 지내? 민준의 반가운 인사에 어색함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요란한 향수 냄새가 파고들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강지우 아니니? 웬일이야, 내가 이런 데를 다 오고. 박서현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였다. 과장된 손짓과 목소리, 상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오만한 시선까지. 그녀는 3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연이구나. 반갑다. 지우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서연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다. 근데 혼자 왔어? 하긴. 소식 듣긴 들었다. 서연은 동정하는 척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지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겨냥한 교묘하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의 시선이 흥미롭다는 듯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예상했던 바였다. 남편 없이 혼자 이런 데 오면 외롭지 않아? 나는 우리 남편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손에 끼워진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 남편? 너도 이름 들으면 알 텐데, 윤태준 검사.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사야. 얼마 안 있으면 부장검사로 승진할 거고. 사람은 역시 배경이랑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안 그래? 노골적인 자랑과 무시가 섞인 말들이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서연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서연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학창시절 흙먼지 속에서 울던 가난뱅이 강지우. 그리고 지금 잘나가는 검사 남편을 둔 자신과 초라한 이혼녀가 된 강지우. 이 극명한 대비가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을 선사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다. 30년이 지나도 이 여자는 여전히 타인을 짓밟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엾은 사람이었다. 그래, 서연아. 참 대단한 남편을 뒀구나. 좋겠다. 지우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더 비참해하고 분해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서연이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잘 다려진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서연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걸어왔다. 서연의 남편 윤태준 검사였다. 여보,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었다. 서연에게 다가오던 윤태준 검사의 말이 중간에 뚝 끊겼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옆에 서 있는 지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반가움이나 의아함이 아닌 극도의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다. 윤태준은 아내인 서연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곧장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동창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벨라지오 호텔의 화려한 밤을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부장님. 윤태준 검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랜드 볼룸 안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거웠다. 시간과 공간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동창들의 시선은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인 윤태준 검사와 그 인사를 덤덤히 받고 서 있는 강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검사가,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가 왜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가? 부장님이라니. 어느 회사 부장이라는 말인가?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단연 박서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자랑스럽게 치켜들었던 턱이 어색하게 굳었다. 그녀는 남편과 지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버버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는 사이야? 부장님이라니 강지우가 무슨 부장인데? 그제야 아내를 발견한 윤태준은 황급히 허리를 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의 무례한 말투에 당황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제발. 말 조심 좀 해. 그리고는 다시 지우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부장님, 정말 몰라 뵀습니다. 제 아내의 동창회에 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지우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윤 검사님,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저도 판사 강지우가 아니라 그냥 동창 강지우로 온 거니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판사라는 단어가 지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특히 윤 검사님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지었다. 서연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은 지우에게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서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판사? 무슨 판사? 윤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듯 아내와 주변을 향해 말했다. 인사드려 여보. 그리고 다들. 이쪽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강지우 부장판사님이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10글자가 연회장 전체에 핵폭탄처럼 터졌다. 술렁임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은 아연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지방법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고등법원. 그것도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부장판사. 법조계의 위계 질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무게감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뒤집을 수 있는 자리. 박서현이 자랑하던 남편의 커리어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눈앞의 강지우였다. 30분 전 이혼녀라며 조롱하고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던 바로 그 강지우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언제 지우를 무시했냐는 듯 동창들이 벌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지우야. 진짜야? 부장판사님?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기품이 남다르다 했어. 판사님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여쭤볼 게 있을지도 몰라서. 지우, 아니 부장판사님. 아까 서연이가 한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원래 철이 없어서. 역겨울 정도의 아첨과 찬사가 쏟아졌다. 조금 전까지 서연의 옆에서 키득거리던 이들이 가장 먼저 태세를 전환했다. 그들의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과 계산이 번뜩였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들은 강지우라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그녀의 직함, 그녀의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뿐이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던 그 눈빛과 지금 권력 때문에 자신을 떠받드는 이 눈빛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박서현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색을 잃었고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남편 윤태주는 아내의 실수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부장님, 제 아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윤태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서연에게 최후의 일격이었다. 자신의 자존심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이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여자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었다. 밤의 무게는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우는 이 잔인한 희극의 한가운데 서서 씁쓸한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무시와 소외일 뿐이었다. 박서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움켜쥐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부러움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과 조롱으로 바뀌어 뒤통수에 박히는 것 같았다. 남편의 사과, 동창들의 아첨,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전히 평온한 강지우의 얼굴.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래서 뭐?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다시 한번 멎었다. 판사면 다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면 하늘 위에라도 있는 줄 알아? 그래봤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이혼녀 신세잖아. 사람은 결국 배경이 중요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성공한 거야. 안 그래?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 속에서 그녀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동창들은 이제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남편 윤태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감쌌다. 바로 그때였다. 침묵을 깨고 나선 것은 반장이었던 최민준이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현과 지우 그리고 동창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서현아, 그만해라. 내가 더 비참해질 뿐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 너희도 알다시피 졸업하고 바로 사업 시작해서 돈 좀 벌었었다. 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고 외제 차 2대씩 굴리면서 내가 세상의 왕이라도 된 줄 알았지. 근데 3년 전에 부도가 났어. 믿었던 동업자한테 사기당하고 집, 차 전부 다 날아갔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 형님 하던 사람들한테서 전화 한 통 안 오더라. 명절에 선물 세트 보내던 놈들이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군.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고백에 몇몇 동창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가졌던 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 내 돈과 지위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걸. 서연이 내가 말하는 그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리고 그때 지우 내 생각이 나더라. 민주는 시선을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똑같은 놈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서연이 옆에서 같이 웃고 방관했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 비로소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더라.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 최민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다.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한 여자 동창이었다. 나도 이혼했을 때 다들 내 잘못이라고 여자가 참아야지 어딜 이혼하냐고 수군거렸어.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러자 다른 남자 동창이 말을 받았다. 저는 아들이 좀 아픕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지 못해서. 주변에서 쟤는 왜 저러냐고 혀를 찰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랑과 과시로 가득했던 동창회는 순식간에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맨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도 판사도 검사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의 인간일 뿐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굳어버린 박서현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승자의 조롱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현아.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서현의 어깨가 움찔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그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3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서현의 이기심과 오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깊은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서현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강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박서현의 울음은 전염성이 강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최민준의 고백을 시작으로
동창회장은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어색한 침묵과 가식적인 웃음 대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과 진솔한 대화가 그 자리를 메웠다. 그들은 비로소 해송고등학교 23기 동창이 아닌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의 친구로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각자의 상처를 꺼내놓았는데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헤어지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지우의 제안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의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동창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경험과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이름뿐인 동창회 대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법조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어.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동네 안산의 작은 상담소를 여는 거지. 그 말에 최민준이 즉시 손을 들었다. 좋은 생각이다, 지우야. 나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막 장사 시작하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내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컨설팅이라도 해줄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길을 피하는 법은 내가 전문가거든. 민준의 자주 섞인 농담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굳어있던 박서현의 남편 윤태준 검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검사로서 법률 지식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니 지우 씨가 괜찮으시다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직도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서현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서현은 우물쭈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 남편 내조하고 애들 키운 게 전부라. 그때 학창시절 서현과 어렴풋이 친했던 한 동창이 말했다. 서현이 너 옛날에 그림 진짜 잘 그렸잖아. 미대 갔었지? 그 말에 서현의 눈이 커졌다.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결혼과 함께 고이 접어두었던 꿈. 지우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럼 서현아, 너는 우리 상담소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 치료를 해줄 수 있겠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그림은 아주 좋은 치유 방법이 될 수 있거든. 미술 치료. 서현은 그 단어를 가만히 곱씹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부장검사의 사모님이 아닌 오롯이 박서현이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의 눈에는 어떠한 비난이나 동정도 없었다. 오직 믿음과 기대만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상담을, 이미지 컨설턴트로 일하는 친구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면접 코칭을,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친구는 도서 나눔을 약속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재능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존중의 발걸음이라는 이름의 봉사단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창회는 새벽이 깊어서야 끝이 났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명함이 아닌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이 아닌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갈 동지로서의 약속이었다. 지우는 안산의 밤거리를 운전해 서울로 돌아오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를 되갚아주기 위해 찾았던 동창회.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닌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연대였다.
진정한 강인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는 밤이었다. 존중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친구들과 함께 내딛는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이었다. 약속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동창회가 끝나고 불과 2주 뒤 존중의 발걸음 봉사단은 안산의 한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작은 회의실에 첫 둥지를 틀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간에 낡은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는 내내 동창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했다. 최민주는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구청과의 협의부터 비품 마련까지 마치 재기를 꿈꾸는 스타트업 CEO처럼 열정적이었다. 금융사 친구는 알기 쉬운 금융사기 예방법이라는 전단지를 직접 디자인해 인쇄해왔고, 윤태준 검사는 법률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공유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박서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감싸지 않았다. 질끈 묶은 머리에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말없이 구석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다. 커다란 스케치북 위에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 넣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지우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그 벽은 분명 이전보다 얇아져 있었다. 드디어 첫 상담일. 토요일 오후 존중의 발걸음 무료 상담소라는 서툰 글씨에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상담소는 텅 비어 있었다. 동창들은 멋쩍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너무 기대가 컸나 봐. 누가 이런 데를 찾아오겠어. 한 친구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주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의 뒤에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남자아이가 숨어 있었다. 저기, 여기가 뭐든 공짜로 알려준다는 데가 맞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았다.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온 분이었다. 최근 가게 앞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들어서면서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올리고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횡포를 부려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에는 수십 년간의 고된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차를 대접하며 마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듯 경청했다.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계약서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불안의 그늘이 조금씩 걷혔다. 그동안 상담소 구석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자는 부모의 이혼 후 말을 잃은 아이였다. 낯선 공간이 두려운 듯 할머니의 옷자락만 붙들고 있던 아이에게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앞에 스케치북을 펼치고 노란색 크레파스로 커다란 해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서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 옆에 구름을 그리고 작은 새도 그려 넣었다. 한참이 지났을까 아이가 떨리는 손을 뻗어 검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현이 그린 그림 위에 마구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검은 선들이 해와 구름, 새를 모두 뒤덮었다. 서현은 아이를 막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지켜봐 주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림을 망가뜨리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서현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의 울음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첫 상담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갈 무렵 아이는 서현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두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서현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재능과 마음으로 한 아이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 순간,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다. 상담소 문을 닫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동창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우는 아이의 그림을 소중하게 들여다보는 서연의 옆모습을 보았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얼굴 위로 낯설지만 따뜻한 미소가 겹쳐지고 있었다. 떡볶이 할머니의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프랜차이즈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 태산그룹의 자회사였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닌 거대 자본과 힘없는 개인의 싸움이었다. 존중의 발걸음 봉사단은 이 사건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열정적인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법리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발벗고 나섰다. 최민주는 과거 사업 경험을 살려 태산그룹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금융사 친구는 그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비상식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박서현은 다른 시장 상인들의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건 배당 서류를 검토하다가 숨을 멈췄다. 피고 주식회사 태산그룹. 태산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 항소심이 그녀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된 것이다. 떡볶이 할머니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봉사단 친구들은 환호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개인적인 신념과 재판장으로서의 공정함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균형을 지켜야 했다. 태산그룹 측의 반격은 거셌다.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을 선임했고 언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포퓰리즘적 소송이라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지우의 뒤를 밟는 의문의 차량이 나타나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식의 우려 섞인 조언들이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봉사단 친구들은 지우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박서현은 매주 안산 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최민주는 다른 영세 상인들을 위한 컨설팅을 계속했다. 그것이 재판에 임하는 지우를 응원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법정 밖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드디어 최종 변론 기일. 법정 방청석은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과 취재진, 그리고 존중의 발걸음 친구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법복을 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법정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태산그룹 측 변호인단의 오만한 얼굴, 상인들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방청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믿음 가득한 시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산그룹에 대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법정 안과 방, 모든 이들의 운명이 그녀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다. 최종 변론은 치열했다. 태산그룹의 변호인단은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법 논리로 정당한 기업 활동과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없는 상인들을 무시하는 은밀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반면 상인 측 변호인은 다소 투박했지만 진심을 담아 통계 자료와 실제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거대 자본의 횡포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역설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두 변호인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다. 태산그룹 변호인의 모습 위로 30년 전 운동장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담임 선생님의 무심한 얼굴이 겹쳐졌다. 상인들의 절박한 표정에서는 병든 몸으로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법은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선고 공판일.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방청석을 차례로 훑었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자유로운 경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약탈적 방식으로 행사될 때 법은 이를 엄중히 통제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집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피고 태산그룹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사회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피해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판결의 핵심을 선언했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의 상인들 사이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산그룹의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법복을 벗은 지우가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환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둘러쌌다. 최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지우야,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작은 액자 하나를 내밀었다. 액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다. 흙먼지 쌓인 낡은 운동화가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새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과와 감사 그리고 존경이 담긴 선물이었다. 지우는 그 액자를 받아들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정의의 무게는 이제 더없이 따뜻하고 충만한 무게가 되어 있었다. 2달 후 안산의 존중의 발걸음 상담소는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태산그룹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기를 얻은 다른 상인들과 법의 보호가 필요했던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소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동창들 외에도 그들의 뜻에 공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친구들은 승소 배상금의 일부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연대 기금을 만들었다. 어려운 이웃에게 무이자로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기금이었다. 친구들의 삶도 변했다. 최민주는 실패학 전문가로 불리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박서현은 상담소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 윤태준 검사도 주말마다 아내를 따라와 법률 상담 봉사를 하며 부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 서현은 더 이상 값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배경이 아닌 박서현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게 된 것이다. 강지우 역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서 엄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그녀의 판결문에는 법의 냉철함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봉사단 친구들이 모두 상담소에 모여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였다.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배추를 나르던 지우는 잠시 허리를 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이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 함께 땀 흘리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구두가 아닌 활동하기 편한 단순한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존중의 발걸음. 그것은 복수를 위해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내디뎠던 위태로운 첫걸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존중이란 타인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를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온전한 자기 존중 위에서 비로소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허리를 굽혀 김칫솔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중의 발걸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삶이라는 긴 트랙 위에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다독여주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